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죠. 2. 아프리카 역사상 이런 것은 처음 본다. 3. 부족한 포탄은 전부 한국에 맡기겠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어떠한 힌트도 없이 2023년에 벌어질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측한 미국의 예언가가 충격적인 새로운 예언을 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언가는 2045년까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충격적이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기술력과 인프라 구조 등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45년까지 이어진다면 세계에서 주요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는 예언가의 주장일 뿐이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확실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런 예언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을 안고 있는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국가 발전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일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대체 무슨 내용의 예언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65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어빙 존 굿은 미래에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초지능형 기계, 얼트레 인텔리전트 머신의 존재를 암시했죠.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기계의 등장. 그의 예측에 따르면 만약 기계가 초지능을 가지게 될 경우 압도적인 계산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죠. 그러나 그의 예측과는 달리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기계가 인간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발전하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기계와 달리 인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예언가들은 미래에서 온 것처럼 정확하게 미래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딘 군츠라는 인물입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지구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 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측한 일들은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둠의 눈을 썼을 때 독자들 가운데서 우한이라는 장소를 모르는 이들도 많았고, 거기서 바이러스 연구가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가 예측한 미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었던 것인데요. 바이러스의 성격에 대해서도 인간만을 공격한다는 부분과 주요 장기 기능이 정지된다는 특징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흡사했습니다. 스토리 플롯에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등장했죠. 그는 소설 작업 때 철저한 자료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엄밀한 논리 전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가 향후 내놓을 소설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그가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책 안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일부 지역, 정확히는 동북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묘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20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의 책에는 통일한국의 지도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예측을 보여준 딘 퀸츠의 미래상에 많은 이들이 회의를 드러내며 북한과 통일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중국 지역까지 정복한다는 점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딘 퀸츠만이 아니라 여러 예언가들은 미래 한국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었습니다. 미래학자들 역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뒤를 잇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죠.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은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혁혁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해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는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 대륙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통계학자 피터 자이한도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의 세계가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한국인에 대한 언급을 남겼는데요. 한국인들은 난관을 극복할 근성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 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스른다고 바라봤는데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죠.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 예측한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 역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 긍정경제, 파지티브 이코노미를 주장한 그는 한국은 자신이 설명한 긍정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을 추월할 만한 가능성을 가진 국가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 블룸버그를 비롯 해외 외신이 귀를 기울이는 미래 전문가 제이슨 생커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었는데요. 현재 탈중국 흐름을 예측한 그는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 사회의 키를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고승이자 여러 예언의 정확성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던 단어 스님 역시 늘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하며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 위 출현을 암시했는데요. 그는 한국이 조만간 통일을 할 것이며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유례 없이 부강한 시기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미래에 있을 지각 변동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평화를 되찾을 것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의 예언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국의 옛 영토 가운데 만주 지역이 한국 손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해외의 예언자들도 한국에 대한 비전이 보인다며 한국의 부강한 미래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병자를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콤 선교사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녀는 하느님의 계시를 듣고 한국의 진면모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하느님이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얘기하며 한반도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강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죠. 조선시대 정감록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며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암시했죠. 미래학자들을 비롯해 예언가들 모두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만 따져보면 세계 10위권에 들었으며 군사력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엄적을 이루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 평가받던 이탈리아보다 더 강력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던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여전히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공성장을 거듭했던 과거와 달리 성장세도 뚜렷하게 둔화되었죠. 게다가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기술의 기술력도 부족한 것이 드러나 중국 각지에서는 중앙정부의 성장세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통제를 하는 중국의 정책에도 불만을 품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을 비롯해 만주 지역에서는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는 중국 대신 성장하는 한국에게 붙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실책을 거듭하고 있죠. 예언가들이 얘기한 한국의 미래가 몇 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코로나 이후 한국의 성장 속도에 감탄하며 대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조차도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유엔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고 동북 삼성과 연해주까지 손에 넣어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11개월 전 탄자니아 교량을 완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불과 지난해만 해도 해외에서 2년 전보다 감소한 30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아쉽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자니아 교량 완공을 시작으로 최대 수주처인 중동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와 비교해봐도 20% 이상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탄자니아 교량의 경우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수한 뉴셀린더 교량입니다. 특히 탄자니아 도로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해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자니아 매체인 MWA 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2018년 수주한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해당 교량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인도양과 중부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등은 대다수가 내륙 국가로 탄자니아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 아프리카의 바닷길을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시 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마사키 반도와 중심 업무지구 CBD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 우회도로 및 교량 공사로 구성됐습니다. 총 연장 6.23km 위 도로 및 교량으로 구분된 프로젝트에서 엑스트라 도주교, 엑스트라도스드 브릿지로 설계됐습니다. 엑스트라 도주교는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교량인 거더교와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인 사장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리입니다. 거더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장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신들이 놀랐던 점은 이런 장점도 존재하지만 엑스트라 도주교의 경우 설계 자체도 어렵고 그만큼 공기를 맞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 사업비는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됐는데 이는 역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한국 EDCF 지원 사업입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 위탁을 받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마구풀리 전임 탄자니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지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은 탄자니아뿐 아니라 중부아프리카의 무역 거점 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 외곽과 중심을 잇는 상습정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교량 프로젝트는 이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량 개통 직후 현지 다수의 언론에서도 12월 개통 약속을 지킨 뉴셀린더 교량으로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뉴셀린더 교량 준공으로 GS건설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탄자니아 릴리만자로 아루샤 132kV 송변전 공사와
220kV 4개 변전소 확장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지에서 선진 건설업체로 위상이 강화됐는데 한층 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이집트 ERC 정유공장 공사, 가나 카마시 330kV 송변전 공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 유지해 오고 있는 GS건설은 향후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EDCF가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대 사업이자 탄자니아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관심이 높았던 프로젝트로서 계약 공기 내 성공적인 완수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GS건설의 위상이 높아져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험물 탱크 컨테이너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해 국내에서도 평가가 가능해졌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위험물 수송 탱크 컨테이너 공인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남아공, 독일, 중국에 이어 인화성 액체,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의 총들 안전도를 평가하는 세계 6번째 국제 공인 인증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충돌 시험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진행해 오던 국내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가 국내에서 쉽게 충돌 안전성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외 탱크 컨테이너 수요 폭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탱크 컨테이너 총들 안전도 인증은 캐나다 교통부 위험물 수송을 위한 이동식 탱크에 관한 규정 CSA BU-기호에 의해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 성능을 공식 인정하는 국제 제도입니다. 탱크 컨테이너에 물을 97% 채워 특정 조건 이상의 충격을 가했을 때 운용에 지장을 주는 연구 변형이나 누수 검사 등 국제 표준 요구 사항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라며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 절차를 충실하게 적용하여 국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절부터 약 2조 3천억 원을 마다가스카르 안바토비 광산에 투자해 연간 7천억 원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338억 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4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면 매각의 적정성을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휴광을 제외하고 94개입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안바토비 광산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이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니켈의 절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위치한 이 광산은 연간 47,000TV 니켈을 생산할 수 있고 공단이 이 중 절반인 약 23,500T를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니켈 값이 일당 약 23,7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순 환산하면 매년 6,677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니켈은 향후 전기차 생산 등에 쓰이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해마다 니켈 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돼 4년 정도면 안바토비 광산에 대한 투자액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개발은 원자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모범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노란하고 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도입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때 나온 주장입니다. MOU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가격 후려치기용으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폴란드발 방산 수출은 계약서에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을 향한 시기 질투와 반대로 폴란드의 마음은 오로지 진실뿐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출된 여러 무기에 가려진 이것이야말로 전시의 무기 수출로 큰돈을 벌 수 있는 찐 사업인데요. 그것은 바로 탄약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무기는 속사가 가능합니다. 보병이 쏘는 소총은 2초면 30발 탄창을 비울 수 있고 우리 국군의 자랑 K9은 15분 안에 전탄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술 교리상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은 없지만 무기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탄약 소모가 엄청납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평균 6만 발이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대구경 로켓탄이나 포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박격포나 소총탄은 하루에도 수백만 발씩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소모될 물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과열로 포신을 갈아치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비 포신을 쌓아놨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충분한 탄약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원입니다. 포탄 없는 자주포는 커다란 쇠덩이며 총알 없는 소총은 휘두르기 불편한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무기체계라 할지라도 정작 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정밀유도 로켓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모조리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처럼 탄약의 성능에 따라 무기의 스펙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장에서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탄약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정밀유도 로켓을 이미 실전 배치했고 미국의 차세대 포탄인 엑스칼리버와 같은 초장거리 유도 포탄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한 발 한 발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폭탄들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탄이라고 하면 전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탄의 종류에 따라 위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오늘 군사 무기에서 세계 최정상을 향해 날아가는 대한민국의 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는 무기는 바로 대포와 로켓입니다. 일례로 전쟁 초기 서방 무기가 지원되기 전에 러시아군이 점령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죄다 러시아 포병이 수화칠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압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타격이 가능한 K9급의 고성능 자주포와 유도 로켓을 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를 제공하면서 이 포병 우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역시 서방 무기는 다르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특히 미제 티타늄 곡사포 M777이 발사한 엑스칼리버 포탄과 하이마스가 자주 사용한 M31 로켓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은 함대공 미사일 SM 시리즈와 이번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탱크 킬러인 제블린 미사일을 만드는 미사일 면가 레이시온이 개발한 정밀유도 포탄입니다. GPS 유도와 관성 유도 INS를 사용해 이동 표적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발사 후 만각 방식을 채용한 덕에 쏘고 바로 전장을 이탈해도 적을 정확히 때릴 수 있습니다. 2007년 이라크전에서 처음 실전 배치됐을 당시 90%가 넘는 명중률과 원형 공산모차 4m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원형 공산모차 CEP는 주로 포병 화기와 미사일의 정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특정 반경의 원안의 절반 이상이 명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CEP는 50m 정도입니다. 반지름 50m 그러니까 지름 100m 의원 안에 명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매우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애당초 40km 떨어진 물체를 고작 50m 오차로 정확히 타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포를 사용하는 포신포병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고폭탄으로 CEP 50m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정확히 사격이 가능하도록 여러 부가 설비가 추가된 한 포를 제외하면 지상 장비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한데요. 이 사진은 러시아의 포격이 가장 거세던 6월에 돈바스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낙하한 포탄의 흔적이 사방에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포격이 얼마나 멈청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럽게 못 쏜 것입니다. 대다수 포탄이 목표인 참호가 아니라 엉뚱한 들판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모차가 수백 미터가 아니라 KM 단위로 나온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국군이 K9무로 포격한 북한의 무도기지 모습입니다. 포탄이 굉장히 오밀조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CEP가 50m임에도 포탄이 빼곡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포병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사실 155mm 포탄의 유효 살상 반경은 통상적으로 25터부터 50m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0m 내에 5발이 포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모든 물체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수엠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감화된 특화점. 그러니까 벙커나 주력 전차의 경우 직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말 그대로 생존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가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사격을 하거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포를 쏘고 후퇴해야 하는 현대 포병에게는 CEP 50mg 정밀한 조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이 나온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이고 있는 개량형의 정밀도는 무려 CEP 2.4m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사격 재원이 정확할 경우 일격의 탱크조차 격파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엑스칼리버 포탄 덕에 수적으로 크게 밀리던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한 전투가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판 엑스칼리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개발했습니다. 2014년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과정에서 CEP 1.9m라는 초정밀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 구경장 주포로 사용하는 엑스칼리버와 달리 52 구경장 포신에도 포 GRI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 민 엑스칼리버보다 10km 이상 긴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산에는 실패했는데요. 사거리 100km급 차세대 포탄인 초장사정 활강포탄 GGAM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몰빵했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덩달아 정밀유도 포탄을 생산할 예산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포를 쓸 때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에 활감할 때 사용할 제어 날개가 부러지는 것을 개선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군은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58 구경장 장포신을 사용하는 K9A3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슈퍼포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활감 유도탄 대신 덕티드 로켓을 사용한 로켓 추진 포탄의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 로켓 추진탄의 경우 미국이 XM1299 자주포용으로 개발 중인 XM1113 로켓 추진탄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하이마스에서 M31 또는 GMLRS로 추정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사용했습니다. 일시에 6발을 쓸 수 있는 이 로켓의 구경은 무려 227mm에 달하는데 이 227mm 로켓탄은 155mm의 약 4배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가 전장에 배치되자 M31탄의 최대 사거리 84km 안쪽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야전 탄약고와 정비소, 보급기지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로켓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국군에서 한창 배치가 진행 중인 우리 군의 차세대 다면장 로켓 K239 천무에서 단두 중량이 90kg 이나 되는 239mm 유도 로켓을 쓸 수 있는데요. 단일 고폭탄두를 사용할 견무, 60CMG 철근 콘크리트도 단숨에 깨어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정밀 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정밀한 무기가 있음에도 한국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는 400mm 구경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포는 다면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인데요. 이름만 방사포지 다면장 미사일 발사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사거리가 길고 위력도 강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무기가 3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천무에 장착할 구경 600mm 전술지대 지미사일 KTSSMEG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KTSSM2V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400mm 유도 로켓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 2를 800개 발 중입니다. 두 무기 모두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39mm 포탄의 유도 로켓을 달아 로켓의 사거리를 최대 300km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할 K239 300대가 동시에 사격할 경우
무려 3,600발이 239mm 유도 로켓을 일시에 평양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면장 로켓만 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더 강한 화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약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열압력탄입니다. 열압력탄은 포탄의 폭발이 아니라 폭발로 생긴 압력과 열을 이용해 적을 제거하는 무기입니다. 폭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고폭탄과는 그 구조가 다른데요.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면 산화제가 들어있어서 화약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연소합니다. 이 덕에 일순간에 생성된 가스와 화력이 집중되어 비교적 좁은 범위에 매우 강력한 포갑과 파편이 생성됩니다. 한마디로 한 방에 상대를 날려 보낼 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열압력탄은 산화제 없이 공기 중으로 열과 압력을 발생할 특수 면료를 살포하며 폭발합니다. 그래서 고폭탄에 비해 폭심지의 피해는 떨어지나 화염과 압력이 넓게 퍼져 지하시설 등에 숨어있는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이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TOS-1A 브라티노를 이용해 시가지에 매복한 우크라이나 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덕에 155mm를 견딜 수 있는 빌라나 아파트라 할지라도 브라티노의 열압력탄 세례가 쏟아지면서 내부에 숨어있던 병력이 포감에 휩쓸려 전멸했는데요. 이렇게 위력적인 무기다 보니 금지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지 무기라 착각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 군은 러시아, 미국 등 열압력탄 개발 선도국들의 뒤를 쫓아 차세대 열압력탄을 개발 중입니다. 유독성이 높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부 충전물이 굳어버리는 시효경화 같이 여러 문제가 있는 산화 프로필렌을 대체할 열압력탄용 면료 물질을 찾고 있는데요. 완성 이후에는 239mm 유도 로켓, 각종 국산 미사일의 열압력탄두 버전이 나올 것입니다. 탄의 종류에 따른 우리 군의 화력이 더욱 강력해지는 건데요. 차세대 탄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승리하길 바랍니다.